네, 대선을 52일 앞두고 각 당들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주말인 오늘도 각 당과 대선 후보 주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부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조기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이 토론회도 상당히 좀 갈수록 가시돋친 공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주관했던 2차 합동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의원부터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어제 쭉 지켜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은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시간인데 예. 후보들이 일단 준비된 발언들은 상당히 많아요. 예. 그거는 그런데 뭐 후보들이 알리고자 하는 점이니까 뭐 물론 시청자들이 그걸 통해서 후보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겠지만 예. 후보들 간의 이 주도권 토론, 후보들끼리 정말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장면, 예. 지난번보다는 1분 늘어났어요. 10분인데 그거 가지고 후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따져 묻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준비된 발언은 최대한 좀 줄이고 후보들끼리 서로 궁금한 걸 묻고 답변하는 거, 질문, 재질문, 또 질문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치열한 토론 모습이 필요하고 예. 전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3시간은 돼야 뭐 후보들의 생각을 좀 알 것 같다는 시간적인 아쉬움은 많이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후보들이 준비된 발언은 있었지만 우리의 지금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 통일 비전이나 지금 외교 안보가 환경이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건가? 그다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건가? 이 후보들의 어떤 그랜드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후보들끼리 조금 사소한 걸 가지고 서로 흠집내게 하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 후보들의 생각을 온전히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최진 부총장님은 더욱더 좀 특별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검증에는 사실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쟁점 검증이고 두 번째가 공약 검증, 세 번째가 이제 자질 검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 부분, 이를테면 사드 문제라든지 혹은 뭐 대연정 문제,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이제 검증이 좀 끝나가는 단계다. 이 부분은요, 특별하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판단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라고 판단하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공약 검증. 아직 그 부분은 이제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서로 검증을 할지가 이제 관건이 있는데 예.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질 검증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여러 가지 자질의 문제점, 리더십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질 검증만큼 이번은 대선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뭐 후보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예. 혹은 포용력, 성격,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언론들이 좀 주도적으로 한다면 저도 미래에나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뭐 덕목 기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건 일단 국민을 위한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죠. 뭐 청렴성, 개혁성 뭐 이런 것들이 요구하지만 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리더십,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런데 리더십을 놓고 어제 토론회에서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대연정을 강조를 하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문제를 가지고 많은 후보들이 공격을 하는데 나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그 결정을 수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소위 친박들과는 거리를 좀 두겠다라는 그 취지의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이 대화하고 해서 어떤 협력 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 개혁까지를 만들기 어렵겠다는 이 취지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또 최성 고양시장 같은 분들은 자유한국당과는 안 된다. 그건 뭐 적폐 세력이다. 또 바른정당과도 안 된다. 그래서 소연정이 맞지 않느냐. 국민의당 정도하고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당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몰아서 지금 그렇죠. 차이를 내는 이런 부분인데 선거 전략상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생각도 좀 저는 자기의 생각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월 9일 날 선거를 치르고 우리가 많은 국가 개혁 과제를 안고 출범을 하게 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 청사진을 국민들도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저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또 다른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걸 국민들도 나름의 이 판단을 해서 투표장에 가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예. 말씀 네네.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선 후보의 자질 검증 하려면 제 나름대로 이제 5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인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1번 지표가 흔히 이제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제임스 바브라는 이런 중요한 학자들이 제일 중요하는 덕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품성, 인성에 대한 검증인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중에 하나가 거짓말 여부입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정치하면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요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날 바꾸기도 거짓말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게 포함이 거짓말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이를테면 대통령 되기 전에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 말을 바꾸기를 많이 했던 사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예. 아주 말이 일관성 있고 잘하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도덕성, 과거의 전과가 있었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품성은 아닙니다. 그 검증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품성의 지도자의 자질 검증은 분명히 이번만큼은 꼭 좀 대중매체가 주관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호남 지역 순회 경선 투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호남 민심 네. 잡기에 좀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문 전 대표가 호남 전역에서 47%, 안희정 지사가 11%, 이재명 시장이 9%대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이 좀 역전할 가능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차이거든요. 예. 지금 21일까지 선거인단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쯤 되면 200만에 가까운 안팎의 선거인단이 모집이 될 거고 물론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200만의 선거인단 중에 지금 현재 분석대로 보면 호남 출신 호남 선거인단이 1%가량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영남은 6%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충청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호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27일 날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예. 25, 26일 ARS 하고 27일 현장 투표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경선의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처음 선거에서 정말 기세를 올린 분이 그 기세를 몰고 쭉 가서 승리하게 되는 네. 이런 다이나믹스가 옛날에 우리 노무현 그렇죠. 전 대통령 때도 경험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호남 경선에 모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시장이 대역전극을 펼치기는 쉽지 않겠다. 게다가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로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지지층에서는 60%대 20% 차이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예. 상황을 고려할 때 또 호남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주 강한 층이고 또 그쪽으로 많이 지금 선거인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압승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다른 지역 경선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월 3일 1차 투표 결과에서
50% 넘겨서 결선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강설이 앵커가 얘기한 그 갤럽 조사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요. 네.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민심, 또 호남의 민심은 될 사람에게 쏠리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기 대선 앞둔 시점에서 문 전 대표가 호남 전역에서 47%라는 얘기는 네. 호남 사람들의 민심이 이제 문 전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의 어떤 출구 전략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남 민심 뭐 현 주소가 어떠냐 이 말씀드린 게 관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관망이요. 관망. 왜냐하면요 지금 이미 그러나 관망이지만 50% 정도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석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머지 50%가 관망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대로 만약 경선을 치러서 문재인 전 대표가 50% 정도 여론조사 수치대로 절반의 승리를 거둔다면 예. 이거는 탄력을 받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압도적인 1위 후보라면 호남에서 7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70 이상이 나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야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예. 원사이드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죠. 말하자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로 하고 그다음에 대선에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등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뒤집으면 나머지 50.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 몇 %가 얻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좀 섣부른 관건이지만 전망이지만 2위가 누가 하느냐, 표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일방적인 표차지만 이번에는 그 표차가 상당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가 광주에서의 승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가 대의원 정도 성경 그래요. 명렬이지만 알겠습니다. 수도권이 50%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호남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홍준표 지사가 네. 오늘 대구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대구 서문시장이 좀 남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이 그렇죠. 네, 그 홍준표 지사가 서문시장에서 한다니까 그 김진태 김진태 의원이 의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왜 박근혜 대통령 지우자고 하면서 음. 거기 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거의 초중고등학교 자기 나올 놀던 때 곳이다. 예, 라고 특히 얘기했었죠. 영남고등학교 예. 출신인데 그 학교가 거기서 가까운 상황이고 음. 그래서 뭐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 홍준표 지사가 서문시장에서 하는 건 상당히 저는 장소는 잘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대형 화재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주 뭐 폐허가 된 곳인데 사실 자유한국당도 지금 폐허 상태예요. 근데 음. 그걸 지금 자기가 재건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고 거기에 택한 것 같고 또 서민 대통령을 내세울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부합이 되고요. 홍준표 지사가 대구에서 자랐지만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게다가 네. 경남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이 민심은 조금 괴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경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남지사고 지금 대구 경북을 절실하게 잡아야 돼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를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뭐 서문시장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잘 잡은 것 같고 지금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예. 황교안 대행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이 대구 경북이란 말이죠. 예. 그쪽의 민심을 잡겠다, 다가가겠다 이런 맥락에서 거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의 9명 후보 가운데 6명이 이제 1차 컷오프에 가려지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황교안 대행이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불출마 의사 밝히고 나서 홍준표 지사에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3%였는데 이제 그 어떤 조사에서는 7%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나왔는데 물론 전체적인 판에서 봤을 땐 큰 퍼센트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대선 주자 홍준표 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뭐 유리하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가장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폐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폐잔병의 집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거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의 모든 책임의 화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후보도 혹시 못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10몇 명이 나왔다. 지금 9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왜 나올까? 그리고 지금 가끔 TV에 나오는 9명이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일렬로 서서 손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오늘 3명이 탈락을 하죠. 컷오프. 네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민들은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질까?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이렇게 일패도시 폐허가 돼버린 상태 위에서 예. 홍준표 지사나 몇 명이 과연 국민들의 이미지를 끌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모든 그림자라는 어떤 폐해 의혹 이런 리더십 붕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예. 상당히 그거 하나가 좀 궁금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네. 저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150석 이상이었고 또 여당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저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명이 지금 1억 원씩 내고 들어와 있습니다. 예비 경선을 하는데 그런데 정견 발표 15분 하고 여론조사로 일단 6명을 고릅니다. 그런데 정견 발표하는 장면을 국민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일부 그 사람들의 예. 의견을 드렸을 수 있어도 정말 어떤 분들이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지지율을 합쳐도 몇 명 빼고는 1%도 안 되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또 여론조사로 해서 컷오프 시키고 2차 컷오프도 4명으로 압축하잖아요. 역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본선이 이루어져서 3월 31일 날 후보를 뽑는데 4명을 가지고 뽑는데요. 그 분들의 토론회 서너 차례 하고 저 책임당원 현장 투표하고 나머지 50%는 또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큰 정당이고 현재도 의석수가 92석인데 이 정당의 후보가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후보가 뽑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후보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러니까요. 정말 저 절차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한간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가장 큰 정당, 말씀하신 대로 9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뭔가 반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이거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떤 그 적반하장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를테면 친박의 핵심 8명이 거의 미니 청와대를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되는 모습,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통째로 전부 도매금으로 전부 넘어가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어떤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변호인단 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혹시나 갑자기 소환에 불응을 한다든지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주말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 그 모든 비난은 온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될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검찰이 정한 그날에 화요일이죠. 다음 주 9시 반에 출두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건 국민 앞에 밝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연기하거나 조정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대통령직에 계시면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 받겠다고 하셨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그거의 책임까지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 그러면은 동정 여론이 전혀 형성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럴 때는 검찰이 강제 소환, 연행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날짜에 제 시간에 딱 검찰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유영하 변호사 오늘 또 삼성동 네네. 자택에 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6시간가량 그 준비를 했다는 거 보면 검찰 조사 준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치밀하게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보니까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등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모든 키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하자면 과거처럼 모든 걸 부인하고 원론적으로 총론적인 대답만 할 경우 이를테면 K미래재단도 국가를 위해서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누가 혜택을 받는지 누구에게 전혀 사익을 챙긴 적이 없다라니까 완전히 과거처럼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할 경우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이 대질 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헌정 이래로 보기 힘든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재벌에 총수하고 또 대통령이 서로 맞부딪혀서 했느니 말했느니 네가 옳다 그렇다 이렇게 시시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말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전부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모범 답안을 내놓을 거라고 보지만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시인할 부분 시인하고 정말 낮은 모드로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실제로 검찰에 출두할 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거에 하도 그런 부분을 참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적이 어겼기 있어서. 때문에 예. 혹시 또 시간 미루고 팽기면서 탄압받는 박근혜 이런 또 코스프레 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그런 일말의 또 우려도 생기는 거죠. 네. 그 대질신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뭐 삼성과 관련해서 그 혐의를 저는 거의 모두 부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질신문이 과연 이루어질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박연차 씨하고 대질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달라 그래서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대질신문은 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